내 이름은 조순옥. 올해로 70을 간 넘긴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늙은이다. 나는 몇 해 전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살던 시골집과 땅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서울에 사는 하나뿐인 아들 상현의 아파트를 사주었다. 그리고 며느리 미영이가 첫 손녀 하윤이를 낳은 후부터 나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자식들 보기에도,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나는 아들 내외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복 많은 늙은이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나의 진짜 삶은 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곳에 있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나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일으켜 조용히 부엌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손녀 하윤이가 먹을 이유식을 만든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면 나의 진짜 일과가 시작된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밀린 빨래를 하고 저녁 창어리를 사기 위해 시장에 다녀온다. 그리고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녀 하윤이를 돌본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다시 아들 내외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이 남긴 설거지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나의 길고도 고된 하루가 끝이 난다. 나는 이 집안의 어른이자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가사도우미이기도 했다. 며느리 미영이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아들 상현 역시 나의 이런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들은 식탁에서 자신들의 회사 이야기나 친구들 이야기를 할 뿐 나의 안부나 일상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으며 그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소리 없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특히 며느리 미영이는 틈만 나면 자신의 부유한 친정과 가난한 나의 처지를 비교하며 나의 속을 긁어댔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이번에 친구분들이랑 유럽 여행 다녀오셨는데 정말 좋았대요. 어머님은 해외여행 한번 안 가보셨죠? 나중에 저희가 돈 많이 벌면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나의 가난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서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내 손녀 하윤이 때문이었다. 올해로 막 4살이 된 하윤이는 내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유일한 기쁨이었다. 나는 아이의 재롱을 볼 때면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내가 하윤이를 데리고 동네 시장에 갔을 때였다.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진열된 예쁜 토끼 인형을 보고는 그 앞에서 발을 뗄 줄을 몰랐다. 할머니, 나 저거 사주세요. 나는 인형의 가격표를 보고는 마음이 아팠다. 10,000원이 조금 넘는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주는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 내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 나는 아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왔지만 토끼 인형을 바라보던 아이의 그 간절한 눈빛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나는 며느리 몰래 내가 용돈을 아껴 모아온 비상금을 가지고 다시 그 장난감 가게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 토끼 인형을 사서 아이의 잠든 머리맡에 몰래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인형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내게 달려와 안기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내 방에 앉아 나의 낡은 경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통장은 돌아가신 내 남편과 내가
아들 몰래 평생을 모아온 비상금이었다. 남편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은 남겨두어야 한다. 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통장 안에는 아들 내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나의 남은 노년을 보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 들어있었다. 나는 이 돈의 존재를 아들에게 집을 사줄 때도 밝히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의 돈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그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나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의 그 끝없는 무시와 아들의 방관 속에서 나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 뒤면 어버이날이었다. 나는 그날만큼은 아주 작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그날만큼은 아들 내외가 내게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주지 않을까. 값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다가올 어버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날이 바로 나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내게 가장 큰 상처와 함께 가장 단호한 결심을 안겨주게 될 운명의 날이 되리라는 것을 나의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어버이날이 되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설렘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어쩌면 오늘만큼은 아들 내외가 나를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값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소박한 외식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작은 기대를 품고 욕실로 가 정성껏 몸단장을 했다. 아들 상현은 출근하기 전 내게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이따 저녁에 외식이나 해요. 며느리 미영이 역시 화장대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단장하며 건성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네, 어머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들의 그 건조한 인사말에 잠시 실망했지만 나는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래, 저 아이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 저런 무심한 표현이 그들 나름의 최선일지도 모른다. 나는 저녁 외식에 대한 기대를 품고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와 함께 집을 나섰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내심 궁금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의 시끄럽고 연기 자욱한 고깃집이었다. 그곳은 그들이 평소에도 자주 가던 아주 평범한 장소였다. 나는 또다시 실망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런 데서 먹는 갈비가 더 맛있지. 식사를 하던 중 아들 상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그것은 비닐에 쌓인 카네이션 한 송이였다. 길거리 가판대에서 파는 금방이라도 시들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고 초라한 카네이션. 아마도 가격은 5,000원 남짓일 터였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아들은 멋쩍은 듯 나의 가슴에 그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며느리 미영이는 옆에서 가식적인 미소와 함께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녀의 그 변명과도 같은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가슴에 달린 그 5,000원짜리
카네이션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나에게 마치 나의 지난 세월의 가치가,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고작 5,000원짜리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고기를 씹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들 내외는 내게 먼저 집에 들어가 계시라고 말했다. 그들은 사돈, 즉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께 잠시 들렀다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나는 채 나의 낡은 약 파우치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차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하려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그들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직접 주차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나는 아들 내외의 차를 발견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 친정으로 떠나지 않고 차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며느리 미영이가 차 트렁크에서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쇼핑백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쇼핑백에는 내가 평생 한번 구경해 보기도 힘든 명품 브랜드 샤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자기야, 이거 우리 엄마가 보면 정말 좋아하시겠지. 당신이 큰맘 먹고 샀다고 잘 말해. 알았지?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다. 알았어. 자그마치 다수백만 원짜리인데.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장모님께는 이 정도는 해드려야 우리도 나중에 대접받는 거야. 아들 상현이 대답했다. 5,000원. 그리고 다수백만 원. 그 두 개의 숫자가 내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내 가슴에 달린 이 초라한 카네이션은 5,000원. 그리고 저 화려한 샤넬백은 다수백만 원. 나는 내 며느리의 어머니와 무려 1,000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 수년간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찮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공짜로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5,000원짜리 식모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현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고 초라한 옷, 그리고 그 가슴팍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5,000원짜리 시든 카네이션.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엾고 처량하여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차가운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나는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나의 마지막 자존심인 그 비밀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동정을 받으며 5,000원짜리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저들에게 나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그 오만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리라고. 나의 길고도 길었던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나의 조용하고도 잔인한 복수가 그 서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어버이날 밤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은 이제 어떤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상처받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조용하고도 치밀한 나만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나는 부엌으로 향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나의 당연한 일과였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무급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으니까 아침 늦게 잠에서 깨어난 아들 내외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며느리 미영이는 나를 한번 흘깃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책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결국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직접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들과 거의 아무런 말도 섞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혹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들 내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어젯밤의 일로 단단히 삐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였다. 저녁이 되어도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결국 며느리 미영이가 배달 음식을 시켰고 우리는 어색하고도 불편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내게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를 걱정하는 기색 대신 나의 침묵에 대한 짜증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제 저녁부터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혹시 저희한테 뭐 섭섭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읽고 있던 책을 조용히 덮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도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섭섭한 일이 있지. 아주 많이. 나의 그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내가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에게. 나는 이 어미는 대체 얼마짜리 존재이더냐. 나의 그 뜬금없는 질문에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어버이날 너희에게서 5,000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네 친정어머니께는 5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선물했더구나. 내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내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중적인 행동이 탈로 났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님께는 작은 선물 드린 거고 저희 엄마한테는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냥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오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성공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짐일 뿐이었겠지. 반면 내 친정은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배경일 테고 그래서 너희는 내게는 5,000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내 친정어머니께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지. 내 말 틀렸니? 나의 그 정곡을 찌르는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됐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나도 잘 알겠다. 더는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마.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나의 마지막 결심을 그들에게 통보했다. 나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종수가 놀라 소리쳤다. 나가시다뇨? 어디로 가시려고요? 나는 그런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나만의 세상이 있으니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나의 낡은 통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인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변호사, 나일세,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내가 말했던 계획, 지금부터 시작해주게. 수화기 너머로 조 변호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평온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상처받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통쾌한 복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행복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한 후 우리 집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살벌하게 변해 있었다. 아들 상현과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에는 나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며 나를 말리는 척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혹은 늙은이의 하소연쯤으로 여기고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인 세상 속에서 이름 없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 미영이의 나를 향한 냉대와 무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친구들과 통화하며 큰 소리로 나의 흉을 보거나 내가 힘들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대놓고 반찬 투정을 하기도 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이건 너무 달고요. 어머님은 제 입맛을 아직도 모르세요 이러니 제가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녀는 내가 이 집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제 발로 나가게 만들 작정인 듯 했다. 아들 상현은 그런 아내의 횡포를 묵묵히 방관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중재도 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시선을 피하며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려 애썼다. 그의 비겁함은 내게 며느리의 그 어떤 모욕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오직 손녀 하윤이를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제 나의 그 마지막 남은 행복마저도 빼앗아 가려 했다. 그녀는 내가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교묘하게 방해했고 아이에게 할머니는 이제 곧 시골로 다시 내려가실 거란다. 그러니 너무 정주면 안 돼라는 식의 잔인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 더 머무르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손녀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정말 떠나야만 했다.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인 조 변호사님을 비밀리에 만났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내가 내린 마지막 결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변호사, 나 이 집을 팔아야겠네. 나의 그 단호한 말에 조 변호사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나의 뜻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는 내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던 당시에 증여계약서를 검토한 후 내게 법적으로 그 집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부담부 증여였고 아들 내외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후 나는 마지막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 내외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 어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이제 정말 한계라고. 며느리 미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숨도 못 쉬겠다고 매일같이 눈치 봐야 하고 밥 한 끼 마음 편하게 못 먹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미안해, 미영아. 하지만 어떡해. 우리 엄마잖아. 갈 곳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아들 상현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모시는 거야. 매일같이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어머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건 나야. 당신은 뭘 했는데. 당신은 중간에서 우리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어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선택해. 이상현 나랑 하윤이랑 살 건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랑 살 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만약 당신이 끝까지 어머니 편을 든다면 나는 하윤이 데리고 이 집 나갈 거야. 나는 내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나와 자신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제발 이 어미를 버리지 말아다오. 하지만 나의 마지막 기대는 아들의 그 비겁한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알았어, 미영아. 당신 말대로 할게.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시골로 다시 내려가시라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어떤 미련도 어떤 기대도 갖지 않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밤새 나의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나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되찾기 위한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 내외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손녀 하윤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싸놓았던 작은 보찜과 함께 나의 비밀 통장을 들고 그들을 마주보며 섰다. 나는 이제 이 길고도 지긋지긋했던 인내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이 단호한 결정이 그들의 그 위선적인 평화를 어떻게 파괴하게 될지를 나는 아주 차가운 미소와 함께 지켜볼 생각이었다. 지난밤 아들 내외의 그 잔인한 대화를 엿들은 후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차갑고도 단호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나의 모든 행동에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지난 수십 년간 내가 해왔던 어머니로서의, 그리고 시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고요하고도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아들 내외가 잠에서 깨어나 식탁으로 나왔다. 그들은 평소와 다른 풍성한 아침상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다툼으로 인한 어색함과 함께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의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나의 그런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맛있게들 먹어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아침 식사다. 내 한마디에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동시에 멈칫했다. 그들은 경악과 함께 의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종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내가 어젯밤 너희들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단다.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들 삶에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떠나주는 것이 맞겠지. 나는 오늘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의 그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아주 순간적으로 안도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곧바로 가식적인 걱정과 함께 슬픔에 잠긴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제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푸념을 한 것뿐이에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며느리 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매달렸다. 나는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희들의 큰 착각이니까 나는 내 가방 깊숙한 곳에서 지난 수십 년간 나의 분신처럼 간직해왔던 그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통장에는 그들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수십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종수와 민희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내가 시골집을 판 돈을 자신들에게 모두 주었고 이제는 남은 재산 하나 없는 가난한 늙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늙은 어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모든 것이란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더구나. 나는 조 변호사님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그들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집, 비록 명의는 내 아들놈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집을 산 돈은 모두 내 피 같은 돈이었다. 나는 언제든 법적으로 이 집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 나는 오늘 이 집을 팔 생각이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 집을 판 돈과 너희가 모르는 내 남은 재산을 합쳐
내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 생각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 좋고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평생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다니며 너희들 도움 없이도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생각이야. 내 말이 끝나자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종수와 민희는 자신들이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편협함으로 인해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겨주려 했던 막대한 유산마저도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두 사람은 뒤늦게나마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다. 이미 늦었다.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나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미리 싸두었던 나의 짐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 지옥과도 같았던 집을 걸어 나온 것이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 집을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떼어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남겨주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들만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거라. 나는 이제 너희와 연을 끊으련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다. 나의 길고도 외로웠던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진짜 행복한 노후가, 나의 두 번째 봄이 바로 내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아들 내외 앞에서 나의 마지막 결정을 통보하고 그 집을 나온 후 나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애증은 그들이 내게 던졌던 꾀병이라는 그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다. 나는 이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장 먼저 나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인 조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 종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아파트에 대해 부담부 증여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었고 아들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암묵적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나에게는 그 집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권리가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 내외는 몇 번이고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조 변호사님에게 위임하고 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다. 결국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시 나의 것이 되었고 아들 내외는 집을 비워주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만을 남겨준 채 그 집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돈과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비밀 자금을 합쳐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나는 서울의 그 답답하고 삭막했던 아파트를 떠나 내 어릴 적 추억이 담겨있는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고 아담한 나만의 집을 지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과 함께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을 가꾸었다. 나의 하루는 이제 이른 아침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내가 직접 가꾼 정원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에, 그리고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서툰 솜씨로나마 나의 지나온 삶을 시로 쓰기 시작했다. 나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지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처럼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나는 매주 주말 나의 집 거실을 개방하여 순옥의 찻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랑방을 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지 자식들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버림받았다고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나는 그들을 도우면서 나 자신의 상처 또한 치유받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아들 종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또 많이 변한 목소리로 나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는 나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 혜은이와 함께 나를 한번 찾아뵈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 역시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녀 혜은이가 보고 싶었다. 약속된 주말, 아들 내외와 손녀가 내가 살고 있는 강릉의 작은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아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내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게 지난 2년간의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떠난 후에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그리고 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아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애원했다. 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그저 평온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의 마지막 대답을 들려주었다. 너희들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모든 것을 보상받았단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의 내 삶이 정말 행복하구나. 나는 여기서
나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지난 2년간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취미, 그리고 새로운 보람까지. 대신 너희들은 언제든지 이 엄마를 그리고 할머니를 보러 오렴. 이 집의 문은 언제나 너희를 위해 열려 있을 테니. 내 말이 끝나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내게 함께 살자고 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나만의 행복을 찾아낸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내 품에 안겨있는 손녀 혜운이를 꼭 안아주었다. 2년 전 내가 그토록이나 안고 싶었던 바로 그 아이.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나의 마음속 마지막 남은 상처마저도 부드럽게 녹여내리는 듯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이란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희생하는 삶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봄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몸살로 아프다고 하자 꾀병이라며 무시한 며느리. 결국 집을 팔고 연끈은 할머니 부모 자식 간 갈등을 그린 오디오북 노년의 삶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라는 긴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겪을 수 있는 자식과의 갈등, 그리고 노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최순옥 여사님은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과 사랑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정은 자식들에게는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함께 자기 자신의 인생 또한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존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